안녕하세요. 소나 박입니다. 벌써 소나 CPR 강의가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강의는 소나 운용의 마지막 단계인 변수값을 어떻게 설정할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정비로 들어가서 PMS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운용의 마지막 단계인 변수값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소나의 변수값. 이 소나의 변수값을 설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통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각 메뉴와 옵션을 잘 활용하면 언제든지 당황하지 않고 운용을 하게 되죠. 대부분의 실무자분들께서는 장비를 켜고 끄는 것은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접촉을 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식별할 것인지, 이게 안반인지 침선인지 막상 이걸 식별내는 데는 막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소나는 수중의 물표를 정확하게 탐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위치에 존재한다는 70% 이상의 확률만의 데이터를 보여준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 설명드렸던 스토어 리콜 모드 같은 그 메뉴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표적에 적절한 얼마든지 신빙성 있는 접촉과 그 다음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더 신빙성을 높이는 게 바로 이 소나의 변수값을 적절히 조절하는 게 신빙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 주파수, 펄스, 티트각, 게인 등을 그 환경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서 운용하는 연습들을 많이 해놓고 또 그 자료들을 정확하게 잘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식별 단계는 뭐죠? 잠수를 넣는다든가 또는 사이드 스캔 소나 등을 이용해서 정확한 표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 전 단계까지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이 소나를 운영하는 몫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수값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나 변수 중에서 탐지거리는 렌스케일 선택하는 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탐지거리는 계절의 변화에 영향이 커요. 왜냐하면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 연안의 경우 같은 경우는 겨울과 초봄에는 이 탐지거리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추운 겨울에는 표층과, 즉 수심을 보면 표층 부분과 해저 부분의 수심이 40에서 70m 이내로 얕기 때문에 혼합층이 크게 형성돼요. 이 물이, 이 온도와 이 수중의 온도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탐지거리가 되게 길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탐지거리를 한 4,000m 정도 설정한 다음에 그 모의 표적을 두고 탐지거리를 늘린다든지 또는 줄이다든지 이렇게 기본 4,000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여름과 가을에는 일사량에 의해서 표층의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수심에 따른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지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약 한 1000에서 2000 정도의 거리를 선택한 후에 거기서 시험 탐색을 하고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해의 경우에는 연안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솔직히 크게 다르진 않는데 수심에 의한 음파의 손실이 더 발생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수심이 더 깊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선 탐지거리를 6,000에 둡니다. 우선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원거리를 탐색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6,000 정도를 두고 시험 탐색을 해서 거리를 늘리고 줄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렌즈 스케일을 변화해 줄 때는 송신이 3회 이상 전달된 후에 렌즈 스케일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송신 3회라는 게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함정에서 음파는 송신이 됩니다. 송신이 되는데 이 핑이 나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송신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화면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고 이게 1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핑. 한번 핑, 그 다음에 또 다시 변화되면 2핑, 그래도 이 핑이 3번 정도의 변화를 얻어서 표적이 화면에 전시되는 상태들을 확인한 후에 렌즈 스케일을 조절해야지, 너무 짧은, 예를 들어서 소나 원핑을 돌렸는데 접촉물이 너무 잘 나오네 하면서 탐지거리를 늘린다든지, 또는 표적 접촉물이 안 나온다 해서 탐지거리를 좁힌다든지,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기울기, 틸트각 조절이죠. 이 틸트각 변수값은 수직 탐색을 위해서 장비의 설계상, 이거 보면 마이너스 4도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7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이 장비의 특성상. 그런데 연안의 경우는 조금 그 수심을 감안해야 돼요. 연안 같은 경우는 수심을 감안하기 때문에 개인 값을 한 오토로 놓고 탐색하는 게 좋아요. 오토 탐색 같은 경우는 이 범위를 설정해서 자동으로 오토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접촉이 되면 수동으로 조절해서 집중 탐색을 실시하는데요. 그 시기가 2핑, 아까 핑 얘기했죠. 두 번째 핑 정도 나갔을 때 표적의 접촉 상태를 보고 1도에서 2도 단계로 변화를 주는 게 최상의 접촉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심이 깊은 구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동으로 조절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저 부분을 접촉한 후에 그 수심 감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최소로 조절한 다음에 그 차츰 변수 값들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감도 조절을 할 때에 개인만을 운영할 게 아니라 TVG나 RCG, 수신 또는 시간차 변경을 이용한 TVG나 수신 감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RCG, 이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값은 아시다시피 감도를 조절합니다. 감도. 수신이나 송신의 감도를 조절하는데요. 이 개인 같은 경우는 해저 지형, 수온, 수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절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때 송신이 최소는 4에서 5회 정도의 핑이 나갔을 때 그 상태를 확인하고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인 값의 저기 조정은 수상 표적이에요. 먼저 수상 표적에 있는 섬이나 부표, 부위, 다니는 어선 등을 해보고 그때 개인 값을 설정을 합니다. 기본 값은 30에 놓고 조절하는데, 이 30이라는 개념은 근해 이상의 수심이 깊고 탐지거리가 넓을 때의 얘기지, 특히 연안 같은 경우는 직접 운용해 보니까 개인 값이 1인 상태예요. 여기가 통영 쪽에서 운용했을 때 화면인데요. 개인 값이 1인 상태와 4일대 상태입니다. 4일대 상태에도 되게 수신이 잘 되죠. 이게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그때가 한 3월 초 정도, 즉 연안에서 탐지거리가 길 때의 상황이고 접촉 상태가 좋을 때 상황입니다. 특히 복반사음이나 방향음이 감도가 떨어지지 않는 그때 해양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에서 한 개인 사항이 났을 때에도 충분히 접촉이 가능할 정도의 감도가 발생했던 거죠. 이처럼 그 해양 환경과 계절과 온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운영하는 구역, 내가 자주 나가는 탐색해야 되는 구역, 그 구역 같은 경우는 개인 값이 얼마인지를, 또 계절에 따라서 개인 값이 얼마인지를 본인이 직접 적어 놓거나 해서 개인 값을 과도하게 처음부터 많이 설정한다든지 또는 너무 낮게 설정한다든지 해서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급박한 상황에서 소나를 운용해서 탐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에서 뭐 개인을 조금씩 낮춰본다든지 늘린다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이 정도 계절에 이 정도 수온에 이 정도의 해저 저질일 때에는 이 정도가 낮다고, 뭐 이 정도 값이 좋았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으면은 금방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죠. TX 파워, 즉 트랜스듀서 파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X 파워는 음향 신호를 수중으로 송신할 때 출력을 선택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트랜스듀서에서 얼마나 많은 출력이 나가는지, 얼마나 센 파워가 나가는지를 설정하는 스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트랜스듀서가 선저에서 나올 때, 이동하거나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항상 오프 위치에 두고 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체와 트랜스듀서 사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 거리가 가까움으로써 송신 출력이 발생되면서 센서의 물리적 압력이 발생할 수 있고요, 성능이 저하되거나 손상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트랜스듀서는 오프 위치에서 두고 이동을 시켜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트랜스듀서가 내려와서 다운이 된 상태라면 초기 단계에는 풀 위치에 두고 출력을 보내봤어요. 그걸 4회 정도 보냈을 때 당연히 수신 감도의 강도가 높게 되겠죠. 그럴 때는 먼저 탐색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송신 출력이 정해지도록 출력을 변경해 봅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다음부터는 개인이나 또는 AGC, RCG 등을 이용해서 이런 옵션들을 이용해서 감도를 조절하지, 송신 출력은 계속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한번 선택해서 그 출력이 정해지면 그 출력을 놓고 다른 변수들을 이용해서 수신 감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 수심이 완전히 변했다든지 해저 저질 또는 해양 환경 상태들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는 송신 출력을 조절하는 게 감도에 확실한 차이를 둘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송신 출력을 조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연안에서 여름철에는 복반사함들이 많이 일어나요. 즉 오만 잡다한 노이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심 감도가 떨어져요. 과도하게 떨어질 텐데, 이때는 출력뿐 아니라 개인 초기값도 6에서 10단계 정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보다 낮게 설정하면 훨씬 적절한 상태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펄스폼은 총 8가지 선택 모드가 있는데 크게는 FM, Frequency Modulation과 CW, Continuous Wave 이 2가지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FM을 본다면 FM이 뭐냐? FM은 주파수에 변조파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주파수에 다른 주파수를 넣어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 변화를 줘서 예를 들어 접촉물이 있으면 접촉물 변에 닿게 해서 탐지 확률을 높이게 돼요. 그럼 CW 같은 경우는 지속파예요. 한마디로 일정한 파를 지속적으로 보내기는 거죠. 그러면 표적에 맞게 되면 표적에 맞아서 표적의 정확성을 높인다. 정확성을 높이고, 이거는 표적의 탐지율을 높이죠. 표적의 탐지율. 즉 쉽게 얘기하면 FM 같은 경우는 운용할 때 표적이 크게 보인다. CW 운용할 때는 표적이 정확하게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FM 같은 경우는 어떨 때 탐색할 때 쓰겠죠. 당연히 탐색에서 표적을 크게 만든 다음에 이 표적이 크면은 그만큼 오류가 많겠죠. 표적이 방향음에서
방이나 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방위 거리를 요구될 때는 CW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표적의 방위 거리 또 방향음의 수준을 낮춰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FM이나 CW를 운영할 때는 핑을 5회 이상 핑이 5회 이상 나가서 표적의 전시 상태를 확인한 후에 출력을 결정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설정되면 이 주파수 변화는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 개인이나 다른 옵션들을 이용해서 레벨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핑 섹터라는 건요, 우리가 아까 송신 핑이라고 그랬죠. 송신. 이 송신이 나갈 때 어떤 섹터, 어떤 구역으로, 구역 형태로 나가는가를 설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옴니와 싱글빔, 구역별 송신이 되겠죠. 한마디로 소나는 전방위로 송신하게 되는 겁니다. 전방위로 송신하기 때문에 초기 탐색 시에는 매우 유력하죠. 그래서 초기 탐색 시에는 옴니에 둡니다. 그러다가 표적이 접촉이 되면 싱글빔을 이용해서 그 섹터별로 송신을 보내서 다른 출력에서 오는 잡음들의 수준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표적에서 오는 잡음과 또 표적에서 오는 수신되는 감도만을 수신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옴니에서는 운영할 때 탐색지에 운영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나 이런 것에 덜 제약을 받지만은 싱글빔 같은 경우는 탐색을 위해서는 이 오디오 빔의 위치가 수시로 바뀌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속력이라든지 침노,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표적을 접촉하고 나와서 옴니에서 싱글빔으로 바꿨다면 싱글빔 같은 경우는 그 빔에 따라서 침노 속력 유지가 중요한데, 이때 침노 속력은 어느 쪽으로 간다?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빔 아스펙트 위치로 가도록 하는 게 유리하게 되는 거죠. 빔 아스펙트예요. 빔 아스펙트. 주파수죠. 이 주파수의 변수값은 우리가 20에서 30kHz 대역대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1kHz씩 변환이 가능하죠. 우리가 초기에 운영할 때는 26kHz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파수는 전시 화면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요. 또 해양 환경이나 그런 데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의 기본적인 특성을 표현해준다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 주파수가 전달되면서 표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20kHz의 특성, 그게 그대로 전시기에 전달되면서 전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색상으로, 여러 가지 색상으로. 보면 우리 표적 보면 여러 가지 색상 나타나죠. 이 색상을 어떻게 보면은 조절하는 게 바로 주파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표적은 나타나요. 표적은 나타나는데 어떤 색깔의 표적이 나타나느냐를 결정해 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주파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적에 접촉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적을 어떤 색으로 보느냐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파수라는 것은 20kHz 때까지가 가청음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청음대 소리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20kHz 이상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는 비디오예요. 비디오형 소나라는 거죠. 원래 소나는 소리를 이용해서 듣는 건데 이거는 비디오형이에요.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초음파를 사용해서 임산부들의 태아를 볼 수 있는 그런 거하고 그렇게 좀 그건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비디오에 치중된 소리보다는 비디오에 치중된 주파수 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주파수 대역이 잘 선택되었다면 표적의 특징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붉은색이
더 확연히 드러나고 여기는 더 파란색이 더 확연히 드러났다면 얘의 재질과 얘의 특성, 즉 얘가 주파수를 전달해서 수신되는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표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서로 색깔이 다르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안반이다. 그러면 색깔 틀리면 뭐겠어요? 이게 뭐 철이라든지 다른 물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주파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접촉하고 접촉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표적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를 들어서 같은 구역에 이런 소나를 갖고 있는 함정이 두 척이다 라고 할 때는 서로 간의 주파수 간섭을 피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주파수 대역들을 쓰게 되면 한마디로 디스플레이 상에 푸옇게 되거든요.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모든 신호가 서로 겹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백색으로 표적이 나타나자고 하얗게 백색 자국이 생기거든요.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파수 간섭은 이 주파수를 다르게 영역을 다르게 선택함으로써 주파수 간섭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에서 중요 변수 작용은 바로 배경소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배경소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음탐기를 운영하면서 소나를 운영하면서 있어서 배경소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경소음이 일정하냐 일정하지 않냐에 따라서 전시되는 표적의 모양들이 달라지고 선택의 폭이 달라져요. 개인의 폭도 달라집니다. 배경소음이 일정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배경소음이 되게 일정해요. 왜냐하면 같은 온도층을 갖고 있는 물이 혼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음파를 보냈을 때 일정한 배경소음으로 배경이 되는, 즉 백그라운드 노이즈, 일정한 배경소음이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 붉은색 도화지가 있고 여기에 파란색 도화지가 있어요. 붉은색 도화지가 계속 붉거나 파란색 도화지가 계속 파라면 다른 색깔이, 즉 예를 들어서 흰색이라든지 노란색이 뜨면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이 배경색 때문에 요 색이 안 보이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보색 같은 그런 개념이겠네요.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다. 이런 식으로 배경소음이 여러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까요? 그러면은 어떤 색이 나오든지 그 색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경소음은 일정해야 됩니다. 일정한 형태가 바로 겨울 초봄이나 겨울철에 그 배경소음들이 우리 연안에서는 일정해요. 거기에 영향을 주파수는 많이 받습니다. 소나 변수에서 TVG 값은요, 시간에 따른 변화에 따른 게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함정이 있으면 그림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왔던 시간차하고 여기에서 왔던 시간차가 당연히 다르겠죠. 이 값을 얼마나 보상해 주느냐. 나는 20로그알로 보상할 거다. 나는 15로그알로 보상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연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20로그나 10로그알을 준 거는 대양에서, 넓은 대양에서 어군을 탐색할 때 예를 들어 큰 표적 같은 경우 20로그알은 상당히 표적의 접촉 상태가 크게 나타나요. 이렇게 값이 15로그알은 좀 작게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원거리에서 어군을 탐지하면서 이렇게 접촉하려면은 제가 보기엔 15로그알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원거리에 있을 때는 그만큼 표적이 작아야 오차 값이 작아들어요. 표적이 크면 클수록 그 오차는 많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같이 연안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20노구알 정도를 사용해서 표적을 크게 보고 그 표적을 작게 만드는 값은 어떤 걸로? 개인이나 다른 옵션들을 이용해서 작게 보면 되기 때문이죠. RCG는 수신 감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RCG는 어떤 수신 감도냐면 함정에서 핑을 쐈을 때 해저면에서 부딪혀서 오는 이런 감도들을 완전히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예를 들어 표적이 있다면 이 표적만이 수신이 올라오고 그 외에 일정하게 부딪혀서 오는 해저에서 오는 일정한 음운들은 삭제시켜버린다고, 감도를 저하시킨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표적만 돋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RCG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표적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좋게 유리하겠죠. 해저에서 오는 오만 일정한 잡음들을 다 제거해주고 표적만 보이게 해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표적뿐 아니라 해저가 일정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오는 놈하고 여기서 오는 놈하고 얘도 헌팅을 해요. 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정말 일단 표적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면 이 표적들을 표적에서 오는 신호도 삭제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저 지형이 평탄한 모래나 뻘 같은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안반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P 필터는요, 이 P가 핑을 의미하거든요. 핑 투 핑, 핑을 의미하는데, 자, 소나 핑이 나간다고 볼게요. 수심에서 소나 핑이 나갑니다. 원핑이 나갔어요. 그래서 표적에 수신된 정보가 들어오겠죠. 두 번째 핑이 나갔는데, 꼬라? 여기 표적에 대한 정보가 안 들어오네? 할 경우에 얘는 이 표적에 대한 데이터를 다음에 들어오다가 삭제를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핑이 에코가 있죠. 다음에 핑이 나가면서 이 표적을 분석하지 않고 노이즈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3회 이상 표적이 일정하게 수신된 경우를 표적으로 전시하지 그 외에는 표적으로 전시를 않게 되죠. 그래서 잡다한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는 유력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황천이나 해상 기온이 안 좋아, 기상이 안 좋아서 파도가 질 경우나 또 노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소라가 계속 움직이겠죠. 그럴 때는 접촉됐다 안 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신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럴 때는 주의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접촉된 표적들의 모습을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움직이는 표적의 경우에는, 지금 어선처럼 움직이는 표적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눈으로도 보이니까 급하게 가는데, 이러한 표적들 때문에 수중 접촉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선이 다니면서 무엇을 만들죠? 항적을 만듭니다. 항적.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항적이 나타나게 돼요. 항적은 꼭, 자, 우선 방위로 봤을 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중 표적으로 오인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어선 주위에서 나타나는 이런 표적들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상에 고정된 표적이죠. 사주처럼 또는 섬처럼 수상에 고정된 표적 같은 경우는 초기에 탐지거리를 설정하거나 운영 환경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나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접촉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섬이나 안반들을 많이 접촉해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변수 값을 조절하는 기본이 얼마나 되는지를 산출하는
또 탐지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접촉문들은 예를 들어서 운영하다가 이런 접촉문들이 보이면 많이 접촉해 보세요. 접촉해 보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어떤 색깔로 표현되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또 눈으로 익혀야 됩니다. 자, 여기선 가장 중요한 건 수중 표적이겠죠. 수중 표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보면은 이게 뭘까요? 표적하고 해저 저지라고의 영향이 커요. 그럴 때 안반의 경우는 어떨까요? 안반의 경우는 표적이 전반적으로 음파 반사량이 많고요. 수중 표적과 수신 감도가 유사하기 때문에 오인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즉 안반이 많은 경우에는 표적을 소치반사 탐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나 모래 해질적인 건 어떨까요? 음파의 반사량은 또 안반처럼 있긴 있지만 아까 말했던 배경소음처럼 일정하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배경음을 RCG나 또 다른 옵션들을 이용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표적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모래재질이나 뻘재질 같은 경우는 음파의 흡수량이 있기 때문에 반사량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표적의 재질에 따라서 표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표적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유리한 게 바로 뻘이나 모래 재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나를 운영 전에 탐색구역에 어떤 해저 재질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또 안반이 있는지 또는 침선 등이 있는지도 미리 파악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소나를 접촉하고 이 접촉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확인도 하고 또 이게 표적에 대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것, 이러한 작업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등을 통해서 변수값은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감을 잡아간다면 아마 될 수 있으면 모든 표적들을, 수중에 있는 표적들을 식별하는데 마스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관심인 것 같아요. 이번 강의까지 소나 일반 3강의, 그 다음에 소나 운용에 대해서 5강의, 총 8개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이켜보면 제가 미숙한 점도 많고요, 아쉬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면 강의가 주는 이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단계가 좀 완화되고 또 사회적 거리 단계가 낮춰지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정비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정비과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를 살리자, 소나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